작년에 말에 오셨을 때 작년 한 해 우리가 평가는 좀 해봤고 올해 이제 올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설 쪽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올해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지난번 연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그래도 좀 회복하는 기조는 보일 수 있겠다. 작년보다는 낫겠다. 네, 작년보다는 낫겠다. 그 기조가 엄청 센 건 아니지만 저희가 숫자로 보면은 그래도 완만한 회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회복을 주도하는 거는 공공이 한다라고 또 올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이요? 네, 공공이 일종의 마중물 투자를 통해서 아. 좀 침체되어 있는 건설업의 그런 현황을 수주를 조금 끌어내주는, 그래서 민간의 업황 회복을 좀 네. 먼저 도와주는 역할로서 올해는 그런 마중물 투자가 많이 아. 집행이 될 거다 보고 있고요. 일종의 경기부양 역할 같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이네요. 네,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뿐만이 아니라 SOC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폭의 예산을 측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설업에게 좀 그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기조가 올해 많이 포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쪽은 아직도 위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조금 찬바람이 좀 찬 기운이 좀 있다. 아직은 뭐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그렇죠. 전국적으로 화랑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이 기업들의 지방 투자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건설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런 공장, 건축 부분도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 수주로 잡히는 부분들이라 그런 부분에서 먼저 좀 회복세가 보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방 투자에 대한 네. 어떤 나비 효과와 관련해서 그렇죠. 분양 경기도 조금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올해는 분위기는 조금 더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 작년 6월에 출범하고 나서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뜨거운 이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 안정 대책을 뭐 내놓을 정도로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인가요? 하여간 되게 새 정부에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처음부터 굉장히 느끼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대책이 나왔고 가장 최근의 대책이 이제 작년 10.15 대책, 그게 좀 컸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면은 집값은 그다지 그렇게 뭐 안정된다, 뭐 하락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더 연말로 갈수록 올라가더라고요. 뭐 한강벨트 서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경기도 쪽 보니까 분당하고 수지 이쪽, 하여간 이 신분당선 라인 쪽에 있는 하여간 뭐 그런 쪽이 대부분 좀 그렇던데, 지금 집값 분위기로 봐서는 이게 올해 또 여러 가지로 또 뭔가 이렇게 좀 또 누를 수밖에 없는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오히려 또 민간 쪽의 건설 경기에는 뭔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던데, 위원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결국 지금의 이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뭐 한강 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죠. 저희가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서는 애초에 사지 못하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걸 구애받지 않는 분들이 사시는 곳.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규제에서 무슨 규제를 해도 살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뭐 자기가 자기 현금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사실은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상당히 6.17 가계대책 이후에 강화되었던 부분들, 특히 아마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이제 민감하게 와닿는 게 아마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럼요. 상당히 상세해졌다라는 부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다만 이 억제된 수요 속에서도 결국에는 뭐 집값 즉 네. 상위 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수요가 쏠리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도 이거를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잡지는 못하는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시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분당이라든지 여러 경기도 인근에서의 일부 이제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서는 뭐 거기 있는 뭐 일종의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동향이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된 소득의 증가분 또 이런 것도 좀 맞아요.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분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사업성이 그렇죠. 좋아지면서 재개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가 모든 거를 갖다가 하나로 일관돼서 과열이도 광풍이다, 그 광풍이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고, 뭔가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네. 차별화된 뭐 선호도가 밀집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국소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도 그 기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의 기조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2015년도 혹은 그 이전에 2011년도부터의 어떤 건설 대상승기와 같은 흐름을 올해도 뭐 그렇게 되겠다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뭐 사실 아무데나 분양을 해도 너무나도 잘 팔렸던 시기였고 그때는. 정비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반 도급 사업이나 이런 거 위주로 상당히 잘 나갔던 게 지난 2011년도부터의 그렇죠, 건설 그렇죠. 경기 상승의 흐름이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무턱대고 짓는다고 다 팔리는 세상은 아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네. 그리고 세심하게 선호도라든지 분양 성과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사실은 중공업 미분양도 완전히 해소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PF 문제도 여전하고요. 그래서 상품성이 확보되지 않은 그렇죠. 혹은 그런 지역에 무작정 분양을 한다고 돈을 버는 시기는 끝났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선별적으로 그렇죠. 상품화를 가져갈 수 있겠는지 그런 건설사들이 조금은 이제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시즌인 거는 같습니다. 그 보니까 경기도 쪽도 오산하고 뭐 양주 이쪽에 막 이렇게 막 대규모로 개졌던 데는 뭐 미분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사실은 딱히 뭐 이렇게 수요가 생길 것 같지도 않은 또 지역들이 잔뜩 지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뭐 미분양에 발생하는 원인도 사실 따져보면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 공급 대책이 아까도 이제 올해 아무래도 공공 부문이 좀 더 주도할 것이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공공 쪽에서 이 주택 쪽에는 뭐 예를 들어 신도시를 뭐 하겠다라든가 또는 어느 쪽에 뭐 택지 개발을 뭐 대규모로 해서 거기다 뭐 이를테면은 뭐 아파트를 뭐 짓겠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의 그 어쨌든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도 해당 지역이 대부분 공급이 제한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도 결국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잡는다는 표현보다는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집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공급 대책이 뭐 이달 중순에 나오네 말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좀 보세요 혹시? 일단은 되게 혁신적인 내용이 담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쵸. 이번에 네. 아마 2026년도 경제성장 전략 관련된 보도자료나 이런 모든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조금의 더 뉘앙스가 강해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도권 인근에 3기 신도시가 이미 있지만 그거 외에 어떤 대규모 택지 개발을 그렇죠. 통한 공급 대책은 결국에는 또 수도권에 대한 집중을 그렇지. 일으킬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을 한다 해도 집값을 잡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라는 내부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차피 서울이라는 희귀한 토지에서 엄청난 물량을 쏟아내기는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네. 우리가 무턱대고 택지 개발만 늘려놓는 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내부적인 평가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첫 번째로는 이제 심리를 좀 잠재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네. 과도한 이 공급 불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마 올해 전반적으로 많이들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도심의 공공 복합 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공공 복합 개발이라는 건 뭘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정비 사업을 갖다가 공공이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막 대규모로 이렇게 다세대 있고 한데 이런 데를 그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올린다든가 뭐 이런 거 이해하면 맞습니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신규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사실상 조금 더 의미 있고 그리고 좀 퀄리티가 괜찮은 개발 방식을 하려면 정비 사업밖에 없다. 이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정비 사업도 요즘에는 뭐 분양가가 잘 나오는 사업장만 뭐 민간이 붙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영원히 사업상이 안 나오는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그런 재개발 단지들은 언제 공급이 되냐, 우리 같은 조합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또 고민이 같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이제 과거의 공공주택 특별 뭐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통해서 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증상 4구역이 이제 민간 사업자도 공모를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는 이제 삼성물산이나 DLENC가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공이 주도를 하되 민간과 같이 그렇죠. 공동사업자로서 들어감으로써 좀 원하는 브랜드도 닿아주고 그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세대가 커졌고 정부가 미분양 환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신용보강을 또 해주기 때문에 공사비를 잃을 걱정도 없고 일부 분양 수익은 같이 쉐어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사업은 이제 구미가 생기는 상황이 된 거고
공공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 의미 공급을 있는 할수 공급을 있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마 이런 방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앞으로 그 주가 되도록 설계하고자 하는 게 좀 메인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왜 그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 제일 관심사가 서울이니까 공급 관련해서 특히나 더 그렇고 그 오세훈 시장이 신통 계획인가요?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결국 정비 사업 쪽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서울의 아파트가 더 공급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고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고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 새로 택지 개발할 데가 없으니 결국 기존에 있던 뭐 다세대나 빌라나 이런 데들 몰려 있는 데를 다 이제 정비를 해서 거기다가 대규모로 뭐 공공주택이든 민간주택 이제 그런 뭐 그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리고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낙후돼 있잖아요. 같은 서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서울시의 그 신통기획이라고 하는 그런 정책과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어떤 그런 정비 활성화 이런 것과 이제 같은 거로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결국 목표는 같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의 목표도 정부의 목표와 같이 같다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특히 이런 정비 사업이 더 오래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설업체들한테는 뭐 이를테면 뭐 현대나 뭐 삼성이나 뭐 이런 건설업체들한테는 여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좋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좀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말을 또 좀 더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는 과거 대비 최근에 물가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사업장 자체가 소규모 정비 사업 과거 이제 문재인 정권 때 뉴딜 사업으로 하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게 소규모 정비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거는 너무 사이즈가 작으니까 사실 대형 건설사들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정비 사업의 어떤 모델이나 툴이 조금씩 또 바꾸면서 네. 좀 대규모 사업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대규모라는 건 몇천 세대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혹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건설사에게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면서 건설사에게도 기회가 생겼다. 대형 건설사들한테 이렇게 보시는 게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국내 쪽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국내에서의 모멘텀만 가지고 건설주를 투자하기에는 아쉬워, 조금 불안해. 왜냐면 딴 것도 좋은 섹터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것도 건설사들이 작년부터 이 원전 이슈가 좀 붙으면서 원전 테마가 좀 붙으면서 이제 결국 그 이제 해외 쪽인 거잖아요. 국내도 물론 국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현대건설의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일단 현대건설부터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의 최근에 주가 급등은 뭔가 기대감에서 이제는 뭔가 확실해진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아무래도 원전이 올해도 좋을 거야라는 기대는 다들 그러니까요. 충분히 있으셨던 건데 이제 작년 말 즈음에 미국에 우리가 페르미와 협약을 하면서 또 주가가 상당히 좋았다가 맞아요. 또 페르미 법인 자체가 조금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AI 버블론, AI 거품 네. 이런 거가 관련해서 실제로 저만큼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저렇게 필요한 것도 맞아? 뭐 이런 식이 되면서 페르미 주가도 흔들리고 동시에 이제 현대건설 주가도 조금은 좀 쉬어갔던 구간이 맞습니다. 작년 하반기 연말 분위기였다고 보실 것 같은데 네. 이미 올해가 되면서 조금 기조가 그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뭐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데이터 센터 대규모 맞아요. 투자가 집행이 되었고 네네네. 또 국내에서는 의외로 대형 원전, 신규 대형 원전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부 장관도 불가피성을 얘기하더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결국에는 역시나 방법은 원전밖에 없구나 그쵸. 이렇게 됐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올해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났던 미국의 뭐 SMR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이제 계약이 상반기 내에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실제로 숫자로 확인이 되는 첫 번째 확인 구간이다. 그것과 동시에 다시 한번 이 회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글로벌 원전 EPC사로서 유일한 경쟁력이 입증되는 순간이다. 이런 기대감까지 다 한꺼번에 끌어올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뭔가 계약이 하나는 나와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뭐 홀텍이 됐든 어디가 됐든 뭔가 계약이 하나 나와서 아 진짜 이제 현대건설이 뭘 지러 가는구나라는 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는 뭔가 공식적으로 뭐 일정이 잡혀 있다거나 이런 건 아직은 없는 거죠. 일단은 그 페르미와의 협약은 지난
달 11월 달에 나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피드 계약을 체결을 이미 했고 피드 사실 계약은 뭐예요?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기 전에 먼저 약간 그 도면 같은 거를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거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고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거를 좀 협의하는 단계, 기본 설계 도안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뭐가 된 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다들 와 드디어 뭔가를 한다라는 게 좀 급박하게 나왔던 소식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사이즈가 있는 건설사다 보니까 피드 계약은 몇 억 단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진짜 본 계약으로 체결되는 거 그거를 이제 올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 말씀하신 본 계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현대건설이나 건설업계들 얘기하면서 EPC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저희가 용어를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전문 용어일 텐데 많이 쓰고 있긴 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소위 말하는 턴키 베이스로 막 이렇게 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현대건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본 계약이 이제 올해 나온다. 그리고 피드는 약간 전초전이었고 처음에 이제 뭔가 협약을 맺는 그 정도의 계약이지만 구속력은 충분히 있고 근데 피드를 하고 EPC를 다른 애한테 줄 수도 있는 거긴 하거든요, 사실은. 아이 그럼 너무 그런데? 원래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대개는 피드도 한 사람이 EPC도 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EPC를 수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 계약이 이제 올해 나온다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이제 스케줄대로 회사도 기대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건설 좀 전에 그 말씀을 하셔서 그냥 제 우스갯소리로 질문을 드리는 게 현대건설을 대체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EPC를 해서 검증도 되고 사례도 있고 실제로 사실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미국에는 벡텔이라는 엄청난 시공사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하지만 벡텔 벡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제가 아마 지난번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한국 건설 원전 EPC사의 강점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우리는 그 온타임 그러니까 예정된 시간 안에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지가 결국에는 그렇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강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원전 밸류체인 상에서는 어떤 전문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담당하는 영역들이 너무나도 분리가 그러니까 전문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업화가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잦은 설계 변경 혹은 제도 규제의 변화가 잦은 게 또 원전인데 그게 생길 때마다 중간중간에 협의돼야 되는 그 전문 그 업자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계속 지연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직도 15년짜리 시공하고 있다. 이런 것도 사실 많고요. 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건설사 같은 경우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국내에서 원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수행하면서 좀 한수원이나 한전이나 이렇게도 그렇죠. 또 많이 또 협약을 했었고 요런 또 강점이 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그런 딜레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온타임에 우리가 그 UA 원전 같은 경우가 제대로 공사를 한 또 시공 경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쟤네들한테 맡기면은 시일 내에 잘 해줄 거야. 라는 한국 EPC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신뢰 역시도 강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건설 얘기를 이제 주로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내 다른 업체가 예를 들면 작년에 얘기가 한참 나왔던 게 DLENC, 뭐 삼성 ENA, 삼성 뭐 물산 뭐 이런 회사들 얘기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SR이든 대형 원전이든 이제 짓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뭐 몇 년 안에 또는 뭐 당장 올해부터라도 미국 내에 이렇게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다른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대형 건설사들한테도 뭔가 기회의 문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일단 삼성물산, 현대건설 그리고 대우건설 이렇게 세 개의 기업이 원전 시공사로서의 이제 그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고 경험이 있고 실제로 최근에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이 예. 이제 팀코리아 EPC사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대우건설 역시도 이 EPC 시공에서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원전을 신규 수주하는 데 있어서의 그 플랫폼 통로가 팀코리아로 하느냐 아니면 현대건설처럼 웨스팅하우스랑 어떤 협약을 맺고 혹은 홀텍과 협약을 맺고 하느냐 이런 차원에서 확장성에서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국에서의 시공은 아마 현대건설 입장에서도 굉장히 챌린지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시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을 할 수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매우 가능성이 매우 높고 뭐 수익성이 너무 높다 이런 게 확보되지 않는 한 무턱대고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 뭐 그다음에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 이게 사실은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쪽 공장 짓고 이럴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긴 한데 뭐 건설이라 해서 뭐 별반 다르진 않을 것 같으니까
참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시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올해 최선호주 우리 박 의원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건설과 삼성 E&A 같이 해외 쪽 포션이 역시. 있는 종목을 꼭 봐야 된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에서 거의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꼭 네.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삼성 E&A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못 오른 상태에서 올해 좀 수주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는 구간이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삼성 E&A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삼성 E&A하고 삼성물산이라고 아마 저도 사실은 조금 헷갈리고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면 됩니까? 매우 많이 다른 회사고요. 삼성물산은 좀 지주 회사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삼성물산의 시공 영역은 뭐 삼성 E&A랑 전혀 다르게 또 그 건축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레미안은 삼성물산이 또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는 플랜트랑 삼성 E&A 아. 플랜트랑 요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물산은 주택 쪽, 네. E&A는 공장 짓고 플랜트 큰 네, 거, 석유화단지 맞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쪽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IS 동서 역시도 지금 지방에서 의미 있는 좀 대규모 자체 사업장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바닥에서 좀 일어나는 그래서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 종목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건설, 삼성 E&A 그리고 동서 IS, IS 동서 세 회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인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